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3월이 됐죠. 이제 다시 처음부터 다시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일단 3월에는 우리가 1, 2월 달에 공부한 내용이죠. 이때 제가 이제 기본세 밑줄을 그어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3, 4월부터는 1, 2월 달에 설명한 내용을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하고 이제 내용이 좀 심화돼야겠죠. 그래서 플러스 알파를 할 거예요. 대신 1, 2월 달에 밑줄을 그어드렸죠. 이거 이제 책에서 밑줄을 안 그어드립니다. 이 밑줄 그으려고 읽었던 시간에 플러스 알파를 하는 것이고, 대신 이 플러스 알파에 대한 밑줄은 다시 그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오신 분들은 1, 2월 동영상 강의를 들으셔서 밑줄을 그으시거나, 시간이 없다 그러면 아침에 좀 일찍 오셔서 옆에 분 책 빌려서 밑줄 그으시면 돼요. 동그라미 치시고. 왜냐하면 이거 위주로 보는 겁니다. 이 기본서가 너무 두껍고 다 볼 필요 없거든요. 우리는 60점을 넘으면 되는데 학교를 좀 자신 없으면 70점 정도 맞으면 뭐 학교가 내지 않겠죠. 그래서 이 정도 맞기 위한 공부를 밑줄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논리적으로 다 말이 되게 주어 서술로 해서 밑줄을 그어드렸으니까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월까지 밑줄 그어드린 거에서 시험은 약 85% 이상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위주로 이제 공부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중간에 오신 분들은 이제 1, 2월 동영상 강의를 들으려 하잖아요. 사실 전 과목 다 듣기 힘듭니다. 그래서 일단 1차만 들으시거나 아니면 민법이나 학교론 정의 3과목을 일단 들으세요. 일단 다 듣기 힘드니까 현실적으로. 그리고 하나씩 늘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진짜로 들을 시간 없다 그러면 1월 강의 2주 것만 딱 들으세요. 처음 오신 분들은. 그래도 이제 충분히 따라갈 수 있을 겁니다. 대신 열심히 더 놀아가셔야 돼요. 기존 오신 분보다. 자, 이제 다시 책 처음으로 오겠습니다. 이제 제일 앞으로 민법 총칙 오시면 자, 우리 민법은 크게 5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 민법 총칙이 있고, 두 번째 물권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3편의 채권이 있어요. 채권법.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친족법이 있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상속법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채권이 다시 채권 총칙과 계약편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닌 게 있다 그랬죠. 즉 부동산 중개가 필요 없는 부분은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채권 총칙 여기 시험이 안 나오고 이쪽에 시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법에서 약 절반 정도가 시험 범위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물권과 채권을 재산법이라 했고, 그 다음에 친족 상속 이쪽을 가족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럼 민법 총칙이란 민법에 전반적으로 공통되는 사항인데, 여기서는 재산법에 관한 공통사항을 뽑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민법 총칙을 공부하실 때는 항상 재산상 법률행위, 이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걸 재산상 법률행위. 찍더라도 이쪽에 찍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107조 같은 비진이 표시 공부할 텐데, 비진이 표시는 소송행위에 적용됩니까? 이 107조 규정은 소송행위에 적용돼요? 적용 안 돼요. 왜 그래요? 민법 총칙 항상 재산상 법률행위, 재산상 법률행위만 적용되고, 이런 공법행위라든가 또는 가족법상 행위는 민법 총칙 규정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항상 민법 총칙할 때는 재산상 법률행위 이걸 염두하시고, 그 다음 물권은 법대로해 그랬죠. 법대로해. 그래서 법대로해를 좀 유식하게 표현하면 물권 법정주의 그래요. 그러니까 물권은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으니까 법에 정해진다는 겁니다. 그걸 법대로해. 이게 물권 법정주의라면 되고, 그 다음 계약은 보통 한 단둘이 하죠.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하겠죠. 그래서 계약은 너희들 마음대로 해. 자기들 마음입니다. 그걸 약간 유식하게 표현하면 계약 자유원칙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제 3월부터는 한 2번 왔다 갔다 했으니까 이 큰 틀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정확히 공부하셔야 돼요.
그중에 이제 민법 총칙에서는 우리는 이 법률행위 편만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총칙도 전부 시험법이 아니에요. 이 법률행위, 그중에 재단상 법률행위 항상 이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럼 이제 책은 22페이지 보시면, 자 이제 우리는 민법 시간에 둘 중에 하나가 원인입니다. 민법 시간에는 법률행위 또는 법률규정 둘 중에 하나가 원인이에요. 둘 중에 하나가 원인이 돼서 그 다음에 권리가 변동하는 걸 공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둘 중에 하나가 원인이 돼서 권리가 변동하는 걸 공부하는데, 권리 변동이란 권리가 발생하거나 변경하거나 뭐 소멸 그런 거 말하겠죠. 그리고 우리는 이 권리 중에 대표적으로 저기 써 있는 물권과 채권을 공부해요. 물권과 채권. 그래서 이제 이 대별되는 두 가지 뜻을 일단 정확히 하셔야 돼요. 자, 일단 법률행위란 당사자 의사 표시대로 권리가 변동하는 것을 법률행위랍니다.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당사자가 행위한 대로, 당사자 의사대로 권리가 변동될 때 그것을 법률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당사자가 원하는 걸 표시하겠죠.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의사 표시가 있어야 돼요. 당사자 속마음을 표시하겠죠. 그래서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권리가 변동될 때 그것을 법률행위라고 부르고, 반면 법률 규정이란 당사자 의사와 관계없이 법 규정에 따라 권리가 변하는 겁니다. 그것을 법률 규정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는 의사 표시와 상관없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면 매매계약 체결했다. 그럼 법률행위입니까? 법률 규정입니까? 매매는 자기들이 원해서 하죠. 원해서 하면 법률행위. 그럼 부동산이 상속됐다. 상속은 행위예요, 규정이에요? 그럼 법률 규정입니다. 부모님이 죽으면 상속법에 따라서 상속 순위가 있어요. 그 순위에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법률 규정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유언으로 증여했다 그러면, 아버지가 유언으로 증여했대요. 그건 아버지가 원하는 사람 주는 거죠? 그건 행위예요. 아버지가 원해서 주니까. 근데 유증 같은 거 없이 그냥 돌아가시면 법에 따라 상속됩니다. 그러니까 상속은 법에 따라 돼요. 법에 따라. 다음 부동산을 임대차했다. 임대차는 법률행위죠. 원해서 하죠. 원해서. 토지를 수용했다. 수용. 수용은 법 규정에 따라 하겠죠. 부동산을 경매받았다. 경매. 경매는 경매에 관한 법이 있어요. 민사집행법. 법 규정에 따르는 겁니다. 즉 경매가를 갑과 을이 정한 게 아니죠. 여러 명의 가격을 적어냈는데 그중에 한 명이 되는 거죠. 법률 규정에 따라. 경매는 이쪽입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을 설정했다. 저당권 어디예요? 당사자가 원해서 했죠. 저당권. 은행과 원해서. 지당권도 이쪽입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원해서 하면 법률행위. 당사자 의사와 상관없이 법 규정에 따라 발생하면 법률 규정입니다. 그럼 부동산을 시효취득했다. 시효취득. 행위의 규정이에요. 부동산을 점유취득 시효했다. 규정이죠. 규정. 민법 245조에 따라 권리를 취득한 거죠. 법 규정에 따라 취득해요. 그럼 법률 규정입니다. 법률 규정. 법률 규정이지만 등기를 한다 그래서요. 이런 식으로 원해서 하면 권리 변동, 법률행위, 법 규정에 따라 발생하면 법률 규정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두 가지를 구별하는 가장 큰 실익은 물권 중에 부동산 물권이 변동할 때 법률행위가 원인이면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되고, 법률 규정이 원인일 때는 등기 없이 된다고 했죠. 그게 가장 큰 구별 실익입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그냥 우리는 부동산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 두 조문은 해마다 시험에 나오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183페이지 펴보세요. 183.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막 계약법이나 민특법 하다가 정신을 잃고 이쪽을 잊어먹었으니까 다시 한번 법조문을 자주 보면 좋습니다. 거기 183페이지에 중간쯤에 186조가 있죠. 거기 보세요. 제목이 부동산 물권 변동 효력입니다. 그럼 부동산에 관한 그다음 법률행위 도람쳤죠.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뭘 해야 돼요? 등기. 등기해야 그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 187조가 뒤로 쭉 가보시면 204페이지
204페이지. 그 중간에 187조 있습니까? 그 제목은 등기를 이유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물권 취득이죠. 그래서 상속, 공영징수가 수용이죠. 판결이 형성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 동그라미 쳐놨죠.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 취득은 등기를 이유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취득할 때 등기 필요 없죠. 그러나 등기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처분할 때 등기 안 하고 취득할 때는 등기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나누는 우리 시험에서는 가장 큰 실익이 그 186조와 187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해마다 시험에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는 권리 중에 대표적으로 물권과 채권을 공부해요. 그 물권이란 권리는 대표적으로 소유권. 물권은 물건 그 자체에 대한 권리로서 물건을 가진 사람은 자기 권리를 전 세계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나와 관계 맺은 사람뿐만 아니라 관계없는 제3자한테도 주장할 수 있죠. 그것을 약간 어려운 말로 뭐라 그랬죠? 대항력 있다라고 표현했어요. 대항력 있다. 반면 채권이라는 권리는 이게 한문으로 채자가 사람 인자에 책임질 책자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다 그런 말이로서 채권은 사람에게 어떤 행위를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채권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어요. 관계 맺은 그 사람에게만, 당사자 간에만 주장할 수 있고, 그럼 관계없는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겠죠? 그것을 대항력 없다라고 표현해서요.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고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 그때 그 사람이란 이제 채무자가 되겠죠? 채무자에게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채권입니다. 그리고 이제 물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으니까 물권을 내 마음대로 만들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물권을 미리 법에 정해뒀어요. 그래서 물권 법정주의가 지배합니다. 물권은 민법에 딱 8개를 정해뒀어요. 그래야 누구나 알아야지 누구한테 정하겠죠? 근데 이 채권 시간에 우리는 계약을 공부하더랬죠, 계약. 근데 계약은 기껏 2-3명이 체결하거든요. 그럼 계약을 어떻게 하든 말든 자기들 마음이겠죠? 그래서 계약은 자기들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계약 자유원칙이 적용돼요. 그럼 이제 여기 이 말을 우리가 이제 다 이해하셨을 텐데 혹시 이제 또 혼동할지 모르니까 대항력이 무슨 말인가 다시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건 해마다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나올 때마다 제가 확인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갑소유 X부동산 있는데 을과 전세권 설정 계약했다. 계약기간 2년에 을이 갑에게 전세금 3억을 지급했어요. 그럼 갑을 전세권 설정자, 을을 전세권자 그랬죠? 그럼 전세권은 물권입니까? 물권이죠? 그리고 계약은 법률행위죠? 그럼 을은 반드시 전세권 등기를 해야 돼요. 아까 186조. 그래야 전세권을 취득했죠? 그래서 이제 을이 먼저 전세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계속 제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1월부터 오신 분들은 이게 지금 질려야 돼요. 저 인간 저거 또 하네 라고. 근데 봐도 새로우면 안 돼요. 이게 질려 죽겠죠? 근데 시험에 나면 항상 틀려요 또.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을이 이제 X를 점유하고 있어요. 아직 2년 안 됐거든요. 1년밖에 안 됐는데 중간에 매매로 소유자가 바뀌었습니다. 매매 법률행위죠? 그러면 소유권 취득하려면 뭘 해야 돼요? 그렇죠. 소유권 이전 등기. 아까 186조. 그래서 병이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이제 병이 두 번째로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럼 우리 아직 1년밖에 안 됐는데 소유자 바뀌었죠? 그래서 병이 을한테 내가 오늘부터 소유자니까 너 나가 그래서요. 그럼 을은 나가야 됩니까? 안 나가도 됩니까? 저 안 나가도 되죠. 을은 이 계약 누구랑 맺었어요? 각각 맺었지만 전세권이 시간점 먼저 성립했죠? 얘가 나중에 소유권 취득했죠? 그럼 얘 물권이라 대항력이 있거든요. 그럼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갑과 맺은 계약을 제3자한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걸 대항력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병이 나가 그러면 을은 2년간 못 나가는 겁니다. 을 나갈 때 전세금 누구한테 받아요?
병한테 받아요. 병. 갑한테 받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을 물권이라 을이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죠. 같은 말이 매매계약에서 양수인이 양도인지를 승계한다. 같은 말에서요. 그래서 을은 나갈 때 3억을 전세금을 병한테 받는 겁니다. 신소유자. 이게 이제 24의 정답이죠. 그럼 이 X 시가가 5억짜리라면 우리가 병이라면 얼마에 사야 돼요? 2억 이하로 사야겠죠? 내가 나갈 때 내 돈으로 3억 내줘야 되니까 2억 이하에 사야 번진이 되겠죠? 이것이 대항력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럼 만약에 이제 똑같이 갑소유 부동산이 있는데 이번에는 을과 함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럼 임대차 계약은 채권이라 그냥 임대차 계약만으로 성립합니다. 계약기간 2년에 우리 보증금을 갑한테 3억을 지급했대요. 그럼 우리는 곧바로 임차권을 취득해요. 이건 채권이라 합의만으로 성립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X를 점유하고 있어요. 아직 1년밖에 안 됐는데 또 매매로 소유자가 바뀌었습니다. 병이 등기하면 소유권 취득하죠. 그러니까 병이 이제 두 번째로 소유권 취득했어요. 그래서 병이 오늘부터 내가 소유자니까 너 나가 그래서요. 그럼 뭘 나가야 됩니까? 안 나가도 됩니까? 이제 나가야 됩니다. 원칙 나가야 돼요. 을은 이 계약 누구랑 맺었죠? 갑하고 맺었죠? 내가 가진 권리는 채권이라 계약 맺은 당사자한테만 주장할 수 있고 제3자한테 주장 못합니다. 근데 을은 채권을 취득했고 병은 물권을 취득했거든요. 그럼 채권이 시간적으로 빠르고 물권이 시간적으로 느리더라도 물권이 힘이 더 세요. 그래서 병이 나가 그러면 을은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돼 원칙. 그럼 을 억울하죠? 억울하면 갑한테 청구해요. 병한테 3억 맡겨둔 거 아니죠? 그래서 병이 나가 그러면 을은 2년 다 못 산 것은 갑한테 손해배상 청구받고 나가는 겁니다. 보증금은 3억 누구한테 받아요? 갑한테 받아요. 갑한테. 그래서 을은 이 권리를 그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을은 나가야 돼요. 원칙 나갑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이건 예외입니다. 예외적으로 이 임차권은 대항력을 갖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째, 이제 민법 621조에서 임차권 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채권이지만 등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등기하면 외부에 공시되니까 그때부터 이 임대차가 대항력이 생겨요. 두 번째, 이 X가 만약에 주택이라면 이거 해도 돼요. 근데 돈 드니까 저 X가 주택이라면 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즉 이사하고 그 다음에 주민으로 전입신고하면 여기는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라는 게 생깁니다. 세 번째, 이 X가 상가였다면 상가임대차였죠? 그럼 이거 하면 돼요. 상가임대차. 근데 돈 드니까 이거 안 하더라도 우리 상가를 인도받고 다음에 여기는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 셋 중에 하나로 먼저 대항력을 취득했어요. 먼저. 그 다음 병이 소유권 취득하면 시간적으로 이게 빨랐죠? 그때는 갑과 맺은 계약 내용 병한테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병이 나가 그러면 2년간 다 채우고 나갈 수 있어요. 나갈 때 보증은 누구한테 받아요? 병한테 받아요. 신소유자. 그래서 임차권은 원칙 대항력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주택임차인 나오면 대항력 없어요. 반드시 뭐라 써줘야 돼요? 대항력권을 갖춘 주택임차인 그래야 대항력이 있는 겁니다. 원칙 대항력 없으니까 원칙. 아시겠죠? 그래서 대항력 의미를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럼 병 입장에서 우리 대항력이 없어요. 그럼 이게 5억짜리라면 얼마에 사는 거예요? 5억짜리 5억에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을은 갑이 알아서 3억 내주겠지라고 생각하고 5억짜리 5억에 사는 거예요. 근데 얘가 대항력이 있다면 내가 나갈 때 3억 내줘야 되죠? 그러니까 옆에처럼 이걸 2억에 사는 2억. 그러죠? 그래서 24회 을은 전세권자는 신소유자에게 전세금 한다. 정답. 25회는 이거예요.
주택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다면 보증금을 신소유자에게 받는다가 25의 정답입니다. 이렇게 대항력 해마다 시험이 물어보니까 실생활이 가장 중요하고 정확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를 정확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권은 원칙 대항력이 있어요. 채권은 원칙 없는 겁니다. 예외적으로 갖출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대항력과 우선면제권 다르다 그래서요. 대항력은 물권은 원래 있고 채권은 원래 없는데 우선면제권은 물권이라 있는 거 아니죠. 법에 써 있는 권리만 있어요. 전세권은 법에 써 있어요. 저당권 써 있고 유치권 안 써 있어요. 없는 겁니다. 물권이지만. 그리고 민법 임대차 안 써 있어요. 임대차에서는 주임법과 상임법에만 우선면제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써 있는 권리만 있어요. 근데 대항력은 써 있는 게 아니라 물권은 원래 있고 채권은 원래 없는 겁니다. 잘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우리는 부동산 중개를 한 게 목적이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는 보통 매매나 임대차를 중개하죠. 그럼 매매나 임대차는 다 이쪽이거든요. 법률형이 원회사니까. 그래서 우리 시험은 이쪽이 훨씬 중요해요. 이쪽. 이거 이제 나중에 물권법에 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거 위주로 공부하는 겁니다. 이거. 자, 그럼 이제 법률행위가 원인이 돼서 권리가 변동되려면 이 법률행위가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요. 먼저 이게 성립 요건을 갖춘 걸 전제로 이제 효력 요건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권리가 변동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다 지우고 이걸 위주로 공부하니까 법률행위가 원인이 돼서 권리가 변동되기 위한 이 요건을 보겠습니다. 아무튼 법률행위와 법률규정 그리고 물권과 채권 그 대별되는 두 가지 용어는 정확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대항력이 무슨 말인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법률행위가 중요하니까 법률행위가 원인이 돼서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권리가 변동되기 위해서 이 법률행위가 같이 할 요건이 있어요. 일단 법률행위 그러면 매매계약으로 일단 생각해 보세요. 매매나 임대차. 그럼 일단 법률행위가 성립해야겠죠. 그래서 법률행위가 첫째 성립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럼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그러면 매매계약이 성립하려면 일단 매도인, 매수인 등 당사자가 있어야겠죠. 그 다음 매도인, 매수인이 매매를 통해서 추구하는 목적이 있어요. 매도인은 돈 받는 것, 매수인은 소유권 받는 것. 그 다음 그런 목적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겠죠. 그걸 의사표시. 그래서 일단 세 가지가 있으면 일단 법률행위는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당모구라고 기억해서요. 당모가지, 당모구 이렇게 했었고 이게 있으면 일단 성립을 해요. 성립. 그럼 이제 성립 요건을 갖춘 걸 전제로 효력 요건을 갖춰야 돼요. 다 이제 법률행위가 성립도 안 했다면 이쪽으로 올 수 없습니다. 성립한 걸 전제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즉 법률행위가 불성립이나 부존재라면 효력 요건을 올 수가 없는 겁니다. 성립한 걸 전제로 효력을 따지는 거죠. 그럼 일단 당사자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 이 능력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권리 능력, 그 다음에 의사 능력, 그 다음에 행위 능력. 세 가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법률행위 목적은 우리가 확가적다 그래서요. 확정성 또는 확정 가능성, 실현 가능성, 그 다음에 적법성, 그 다음에 사회적 타당성. 이 네 가지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확가적타라고 기억했습니다. 확가적타. 다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1월 달에나 12월 달에 처음 할 때 이게 처음에는 상당히 어렵지만 한 3월쯤 되면 이게 쉬워질 거라 그래서요. 이제 좀 보니까 편하죠? 쉬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거짓말 안 해요. 전 어려우면 솔직히 어렵다. 그러니까 하지 말자 그러고 할 수 있는 건 쉬우니까
하지 않은 겁니다. 이제 오늘 들으니까 좀 편안하잖아요. 그러죠? 이게 그전에 상당히 어려운 거였지만.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의사 표시는 의사와 표시로 구성되어 있죠. 의사가 내 속마음, 표시가 겉으로 표출한 것. 그럼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돼요. 그래서 의사와 겉으로 표출한 걸 똑같이 하겠죠. 그 다음에 의사 형성 과정에 타인에게 부당한 간섭을 받으면 안 돼요. 하자가 없어야 한다. 그 다음 의사 표시는 우리는 도달주의가 대원칙. 상대방에게 도달까지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의사 표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거죠. 자, 그럼 대부분의 의사 표시는 법률행위는 이 효력 요건 흰색을 다 갖춘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법률행위는 흰색을 다 갖춘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 없이 갑소유 부동산을 우리가 매매했다, 임대차 이렇게 나오면 아무 말 없으면 이 요건을 다 갖췄다 그 말입니다. 그럼 완전 유효예요. 완전 유효. 그래서 둘이 의무를 부담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법률행위는 이걸 다 갖춘 겁니다. 그럼 이걸 다 갖췄다면 굳이 법이 관여할 필요가 없어요. 이걸 다 갖췄다 그 말은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물 흐르듯이 잘 흘러가죠. 그러니까 법이 관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아파야 병원에 가듯이 법은 이 중에 하나라도 못 갖췄을 때 그때 법이 관여해요. 다시 이 효력 요건 중에 하나라도 못 갖췄을 때 그때 법이 관여합니다. 이걸 다 갖추면 굳이 법이 간섭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효력 요건 중에 하나라도 결하했을 때 그때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그때 법이 관여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효력 요건 중에 하나라도 결하했을 때 어떤 건 법에서 무효 사유로 정한 게 있고 어떤 건 법에서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 정한 게 있습니다. 이 사유는 각각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어떤 행위가 무효라면 처음부터 아무 효력 없습니다. 무효 그 말이 효력이 없다죠? 처음부터 아무 효력 없어요. 아무 효력 없으니까 자기 채무, 자기 의무를 이행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나한테 이행해라고 이행 청구할 수 없어요. 왜 이행 청구 못하죠? 이행할 필요 없으니까. 즉 처음부터 아무 효력 없으니까. 근데 무효인데 이행했대요. 무효인데 이행한 경우라면 원래는 이행할 필요 없었죠. 근데 이행했으니까 내 거 다시 돌려줘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이행할 필요 없었으니까 다시 돌려줘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단 여기서 예외가 있었죠. 단 여러 가지 모유 사유 중에 그 모유가 하필이면 이걸 결하했다. 즉 사유질서 위반. 그래서 이행했더라도 사유질서 위반자는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걸 약간 어려운 말로 불법 원인급여 그랬어요. 이것을 불법 원인급여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무효 사유를 공부할 텐데 다른 무효 사유와 이 사회적 타당성을 결해서 무효인 경우 차이점. 다른 사유로 무효인데 이행했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하필 무효 사유가 사유질서 위반, 법조문으로 103조나 104조 위반일 때는 이행했더라도 돌려달라고 청구 못하는 겁니다. 그것을 불법 원인급여 그랬고, 여기서 말한 불법이란 강행규정 위반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한 불법이란 사유질서 위반 그 말입니다. 사유질서 위반. 그래서 다른 모유 사유와 이거 모유 사유 차이점이 여기입니다. 이행했다면 다른 사유로 모유라면 돌려줘 청구할 수 있지만 이 사유 무효일 때는 103조 104조 돌려줘라고 청구 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 말은 일단 유효입니다. 일단 유효인데 취소권자에게 취소권이 생겨요. 그럼 취소권자가 이거 행사하든 말든 자기 맘이겠죠. 그래서 자기한테 불리하면 취소할 거예요.
취소권 행사하면 행위시로 소급해서 무효가 됩니다. 근데 어떤 사유로 취소권이 소멸되면 그럼 이게 없어졌죠? 그럼 이거만 남았잖아요. 그때 이제 유효로 확정이 된다. 이때는 완전 유효로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취소하면 소급해 있다 이게 중요해요. 소급이 무슨 말이었죠? 행위시로 거슬러 올라온다. 즉 이때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매매가 취소 사유가 있다. 한 달 후에 취소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무효가 아니라 행위시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때부터 무효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소급해 있다, 소급한다. 그래서 소급해 있다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무효 사유와 취소 사유가 나눌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 효력 요건 중에 하나라도 결하했을 때 어떤 게 무효 사유고 어떤 게 취소 사유인가 이제 그걸 하는 겁니다. 그럼 자, 권리 능력은 사람으로 태어나면 누구나 다 있어요. 이게 없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시험 범위와 상관없고, 그러니까 태아도 다 있어요. 아니 죄송합니다. 태아가 아니라 젖먹이에도. 그다음 의사 능력이란 자기가 무슨 행위를 하는가 아는 겁니다. 제정신이다. 자기가 무슨 행위인지 아는 것. 그럼 이걸 결했다 이것을 의사 무능력자 그래요.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지금 내가 뭘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젖먹이 유아. 두 달짜리는 뭐 하는지 모를 수 있죠. 또는 우리도 한번 그럴 수 있다 그랬죠. 우리가 술에 만취했다. 만취해서 어젯밤에 뭐 하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럼 제정신이 아니었죠. 그런 것을 의사 무능력자. 그럼 이자가 한 행위는 둘 중에 무슨 사유였죠? 둘 중에 무효. 이자는 제정신이 아니었으니까 그 상태에서 한 행위는 둘 중에 무효 사유. 무효 사유였습니다. 무효. 그랬죠? 그 다음 행위 능력이란 혼자 완전 유효하게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가 그 능력입니다. 그럼 이걸 결한 것을 제한 능력자 그래서요. 제한 능력자. 그래서 제한 능력자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제한 능력자란 우리 일반인보다 상태가 좀 안 좋으니까 능력을 약간 제한시켜서 이자를 보호하는 겁니다. 보호. 그럼 일단 제한 능력자가 먼저 미성년자가 있어요.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입니다. 그 다음에 약간 용어가 어려운데 피한정 후견인이 있고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이 있습니다. 얘들이 제한 능력자예요. 그럼 피한정 후견인이란 좀 주위에 약간 맛이 간 사람 있잖아요. 약간 맛이 간 사람 있어요. 그래서 정신적 능력이 좀 부족하다. 그 자를 법원에 들어가면 법원에서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을 합니다. 그럼 한정 후견 개시 심판 받은 자를 수동 피자를 써서 피한정 후견인 그래요. 그럼 이자가 상태가 안 좋으니까 이자를 돌볼 법정 대리인을 후견인이랍니다. 뒤에서 돌보는 사람 또는 한정 후견인 그래요. 한정 후견인이 뒤에서 돌보는 사람. 피자를 붙이면 갑자기 상태가 모질해져요. 그 모질한 놈. 한정 후견 개시 받은 놈. 그 다음 상태가 완전히 맛이 갔어요. 완전히 맛이 간 놈을 법원에 들어가면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합니다. 그럼 성년 후견 개시 심판 받은 자를 수동 피성년 후견인. 그럼 뒤에 돌보는 법정 대리인을 후견인 또는 성년 후견인 그래요. 성년 후견인. 그러니까 이건 원래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책에는 아예 언급도 안 했습니다. 근데 무슨 말인지 아셔야 돼요. 그래야 2차 과목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상태가 일단 안 좋아요. 그래서 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누구를 둔다? 법정 대리인. 법정 대리인을 두고 있습니다. 이자는 뭐 부모님. 이런 자의 법정 대리인은 자식이 될 수 있겠죠? 부모님의 나이가 많아서 부모님이 되면 자식 또는 뭐 형, 삼촌, 이모 이런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법정 대리인. 그래서 이자들은 상태가 안 좋으니까 법률행위 할 때는 법정 대리인 동의를 얻어야 돼요. 법정 대리인 동의 얻으면 취소 못 하는데 이자들이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단독으로 행위하면 그 행위는 둘 중에 취소 사유로 정해요. 취소. 그래서 그때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취소하지 않겠죠. 자기가 한 행동이 유리하면 취소 안 할 것이고 불리하면 취소하겠죠.
선택하는 겁니다. 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100세 시대 뭐 들어가잖아요. 100세 시대. 100세 시대에 들어가면 이제 노인들이 치매 환자가 많이 생겨요. 치매 환자. 그럼 부모님이 치매가 걸리면 이런 걸 딱 받으러오면 좋겠죠? 치매 걸려서 이상한 걸 사왔어요. 그럼 가서 취소하면 되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100세 시대에 들어서 이런 것들이 제도가 많이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얘는 요즘 우리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많이. 그러죠? 고등학생이 우리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이제 이 사람들이 걱정이에요. 좀 나이 드신 분들. 몸이 안 좋은 사람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둔 겁니다. 아무튼 이자들은 우리 시험범위 아니니까 딱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이자들이 법정 대리인 동의 얻었다면 취소 못하지만 법정 대리인 동의 없었다면 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다. 그럼 자 이제 원래 무효나 취소는 원칙이 절대적 무효 취소입니다. 다시 무효 취소는 원칙이 뭐예요? 절대적 무효 취소. 절대적 그 말은 누구에게나 무효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다시 누구에게나 무효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원칙이 절대적 무효 취소. 그럼 이제 절대적이 무슨 말인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자 갑소유 X부동산 있어요. 갑소유 X부동산을 우리 등기부를 위조했어요. 위조해서 내 앞으로 등기를 갖다 놨다. 그럼 등기부가 처음에 갑이 소유자였다면 누가 앞으로 넘어갔어요? 을 앞으로 넘어갔죠? 그럼 등기 원인을 적어야 돼요. 등기 원인을 위조로 적겠습니까? 손에 은팔치 치워지란 말이죠. 보통 매매라 적겠죠. 매매로 꾸며서. 매매계약서랑 다 위조했겠죠. 인감 다 위조해서 했을 겁니다. 그럼 지금 등기부상 을이 소유자로 공시되죠. 그럼 을등기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무효죠. 위조했잖아요. 무효입니다. 아 이게 유효예요? 이게 유효입니까? 그럼 우리 학원 다닐 게 아니라 위조를 배우러 다녀야 돼요. 당연히 무효는 효력 없습니다. 무효란 을을 소유자로 공시하고 있지만 그 효력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갑의 여전히 소유자. 근데 이제 우리 얼른 팔았어요. 병한테 팔고 병한테 이전 등기했습니다. 그럼 병은 이런 사실을 모르니까 돈 주고 샀겠죠. 그래서 병이 몰랐다 그것을 선이고요. 선이 몰랐다가 선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병이 을한테 돈 주고 샀어요. 이렇게. 그럼 병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을을 소유자로 믿고 샀죠. 그럼 병 소유권 취득해요 못해요? 취득 못하죠. 병 등기도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병은 소유권 취득 못해요. 이것도 무효가 돼요. 그럼 누가 소유자예요? 갑이 여전히 소유자. 그러니까 이 사건은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병 이런 사실 병 모르고 샀죠. 저기 이등기가 무효인지 모르고 샀어요. 병 아무 잘못 없죠? 아무 잘못 없다고 병 등기 유효해버리면 갑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러죠. 그래서 얘 등기 유효하면 잘못 없는 갑이 소유권을 뺏겨요. 갑이. 반대로 둘 다 무효 그러면 갑은 소유권 지키죠? 그럼 잘못 없는 병이 손해를 봐요. 그래서 둘 중에 한 명은 손해를 봐야 돼요. 둘 중에 한 명은.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럽 쪽에서는 이등기 유효 그럽니다. 유럽 쪽에서는. 근데 우리나라는 아까 절대적 무효라. 앞사람 무효면 뒷사람 그냥 무조건 무효예요. 알았든 몰랐든. 그래서 우리는 병을 보호하고 갑을 보호하고 이 병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민법의 취지예요. 그러니까 나라마다 달라요. 이것은. 유럽은 예등기 유효 그래서 갑 소유권 뺏겨요. 그럼 유럽은 갑이 을을 잡으러 가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앞등기 무효면 뒷등기 무효라 갑이 여전히 소유권을 지켜요. 그럼 우리나라는 병이 을을 잡으러 가야 돼요. 그래서 매도인 담은 책임.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하면 되는 겁니다. 물론 을 못 잡으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병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앞등기 무효면 뒷등기 무조건 무효예요. 병이 또 A한테 팔았네. 등기했다. B한테 팔고 등기해서 소유자가 100번 받겠대요. 100번. 100번째 소유자에도 앞등기 무효면 뒷등기 전부 무효입니다. 다 말써야 돼요. A만 갑만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절대적 그 말이 앞등기 무효면 뒷등기 전부 무효. 즉 내 밑에 다 죽어 그 말이에요. 내 밑에 다 죽어. 그것을 절대적 무효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제 병 입장에서는 병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샀으니까 을을 소유자로 믿고 샀죠. 즉 등기부에 을이 소유자로 공시되어 있으니까 이런 사실을 모르고 샀어요. 그럼 병은 등기가 공시한 바를 믿고 샀죠. 그래도 병등기 효력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시 병은 을등기가 있으니까 이런 사실 모르고 을을 소유자로 믿고 샀어요. 그래도 등기가 공시한 바를 믿었죠. 그래도 앞등기 무효면 병등기 효력 인정 안 해요. 여전히 무효. 이것을 등기 공신력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똑같은 현상을 민법 총칙에서는 절대적 무효 그러고 등기법에서는 뭐라 그래요? 등기 공신력 없다라고 표현해요. 같은 말입니다. 한마디로 앞등기 무효면 뒤에 다 죽어 그 말이에요. 똑같은 현상을 두고 민총에서는 절대적 무효, 등기법에서는 등기 공신력 없다라고 표현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부동산 살려면 어떻게 사야 돼요? 앞등기 무효인가 다 알아봐야겠네. 그러죠? 근데 실생활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병일 때 돈이 없어서 부동산 못 사지. 내 앞등기 무효일 확률은 로또 맞을 확률보다 더 없어요. 다 유효면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린 병적인 현상을 공부하니까 이런 경우를 가정에서 공부하는 거지. 우리가 병일 때 앞등기 무효일 확률 없어요. 거의. 로또 맞을 확률도 없습니다. 로또 맞으면 분은 의심하세요. 앞등기 무효인가? 안 맞아봤죠? 그럼 그냥 믿고 사는 겁니다. 실생활은 믿고 사는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이게 무효인가 알아봐요? 그럼 이 사람도 무효 알아봐야겠네? 앞 사람 무효 알아보고 그걸 다 죽어요. 못 사고.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등기 믿고 거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생활은. 근데 시험이라 다 유효면 시험 낼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효를 가정해 내는 거예요. 시험이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그 절대적 무효를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10분씩 하시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긴 지우지 마시고 계속 이어서 할게요.